부산 외곽 공동묘지. 이른 아침부터 굴착기와 덤프트럭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시 개발로 인한 대규모 이장 공사가 한창이었죠.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평소와 다름없는 평범한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현장 대리인 서진은 33세의 성실한 청년이었어요. 건설회사에서 5년째 일하면서 크고 작은 공사를 담당해왔지만 묘지 이장 공사는 처음이었습니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일이었죠. 고인의 안식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정해진 일정에 맞춰 공사를 완료해야 하는 책임감이 무거웠어요. 그날도 서진은 현장을 꼼꼼히 돌아보며 작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127번 묘역 근처에서 굴착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기계 소음인 줄 알았습니다. 굴착기와 덤프트럭들이 워낙 시끄럽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소리는 분명히 달랐어요. 금속성 소음도 아니고 기계가 내는 규칙적인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은 섬뜩하고 날카로운 소리였어요. 서진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싶어서 말이에요. 그때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분명했어요. 분명히 사람의 비명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여자의 목소리 같았어요. 서진의 등에 차가운 땀이 흘렀습니다. 묘지에서 들리는 비명이라니 이게 말이 되나 싶었죠. 서진은 즉시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작업 올 스톱. 전원 장비 끄고 대기하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현장의 모든 기계들이 일제히 멈췄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적이 묘지를 감쌌죠. 작업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서진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중 한 작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방금 127번 묘 쪽에서 이상한 소리 들었는데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든 기계가 멈춘 고요한 상황에서 그 비명 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이번에는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분명하고 선명한 여자의 비명 소리였어요. 그 소리는 땅 아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작업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됐어요. 귀신 아냐? 묘지니까 그럴 수도 있지 무서워서 일 못하겠네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몇몇은 벌써 현장을 떠나려는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서진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5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온갖 소리를 다 들어봤거든요. 이 소리는 자연현상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명확하고 규칙적이었어요. 뭔가 인위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진은 127번 묘 근처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은 오늘 이장 예정인 고 김씨의 묘였어요. 비교적 오래된 묘로 석곽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묘비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니 최근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배수관과 통신관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어요. 부장님께 보고 드려야겠어요. 서진이 중얼거렸을 때 현장 소장인 한 부장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한 부장은 이 분야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어요. 그는 서진의 보고를 듣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새소리겠지 뭐. 일정 밀리면 손해라고. 계속해 한 부장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하지만 서진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바람이 잠깐 멎었고 묘지는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순간 세 번째 비명이 들려왔어요. 이번에는 앞에 두 번보다 훨씬 또렷하고 절망적인 소리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은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서진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작업 중단하겠습니다. 슬래브 절개 톱 준비하고 기록용 바디캠 가동해주세요.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작업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 부장은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서진의 결의에 찬 모습을 보고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평범한 이장 공사에서 들린 의문의 비명소리. 그 소리의 정체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상상도 못한 진실이 드러나게 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서진은 바디캠을 작동시키고 127번 묘의 석곽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슬래브 절개 톱의 날카로운 소리가 묘지에 울려 퍼졌어요. 작업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죠. 석곽의 상판을 조심스럽게 절개하자 미세한 틈이 벌어졌습니다. 그 틈에서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스며 나왔어요. 평범한 무덤에서 나는 냄새와는 달랐습니다. 뭔가 인위적인 냄새가 섞여 있었거든요. 조심해서 뚜껑 들어 올려주세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작업자 2명이 양쪽에서 석곽 뚜껑을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무거운 돌 뚜껑이 삐걱거리며 움직였습니다. 목과 석분이 마찰하며 내는 소리가 섬뜩했죠. 뚜껑이 완전히 열리는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예상했던 관이 없었거든요. 대신 그 자리에는 완전히 다른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반짝이는 알루미늄 케이스가 중앙에 놓여 있었고 그 주변으로 얇은 튜빙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철판으로 덮인 작은 스피커가 보였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알루미늄 케이스 위에 부착된 작은 LED 디스플레이였습니다. 그 디스플레이에는 HELP라는 글자가 빨간색으로 전멸하고 있었어요. 마치 조난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말이죠. 케이스 옆면에는 날짜가 새겨져 있었는데 놀랍게도 3일 전 날짜였습니다. 이게 뭐죠? 장난인가요? 한 작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들 당황스러워했어요. 무덤에서 이런 첨단 장비가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서진은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그 비명 소리가 나온 것 같네요. 그런데 왜 이런 장치를 여기에 설치했을까요? 그는 케이스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케이스는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안을 열어보니 더욱 놀라운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산소캔 2개, 응급처치용 의료팩, 그리고 손바닥만 한 녹음 장치가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누군가 이걸 의도적으로 준비한 거네요. 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녹음 장치에는 플레이 버튼이 있었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익숙한 비명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어요. 조금 전까지 현장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명 뒤에 다른 소리가 이어졌어요. 누군가의 숨가쁜 속삭임이었습니다. 누군가 아래에 있어요.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 주인은 상당히 지친 상태인 것 같았어요. 배수관을 타고 제발 공사 멈춰요. 음성이 흔들리며 들렸습니다. 그 뒤로는 잡음만 들렸고요.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제 상황이 명확해졌어요. 비명은 실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공사를 멈추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묘지 아래 어딘가에서 말이죠. 배수관을 타고 들어온 음성이에요. 서진이 작업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소리의 출처가 다른 곳에 있다는 뜻이죠. 하류 쪽 점검정을 열어봐야겠어요. 한 부장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서대리, 이상한 장난에 말려들 시간 없어. 일정이 밀리고 있다고. 하지만 서진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부장님,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진짜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배수 라인을 따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녹음 파일을 다시 재생해보니 더 자세한 내용이 들렸어요. 공사. 멈춰야 해요. 아래에. 사람이. 목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뭔가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녹음이 끊어졌어요. 서진은 케이스 안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산소캔에는 사용한 흔적이 있었고 의료팩도 일부가 개봉되어 있었어요. 누군가가 실제로 이 물품들을 사용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장치를 설치한 사람이 지금 어딘가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배수관 라인을 따라 수색해야 해요. 튜빙을 자세히 보니 묘역 아래 배수시설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음성이 배수관을 통해 전달되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이었습니다. 스피커는 타이머로 작동하도록 설정되어 있었고 일정한 간격으로 녹음된 비명을 재생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거네요. 서진이 감탄했습니다. 누군가가 공사를 멈추게 하기 위해 이런 복잡한 장치를 만들어 설치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작업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진짜 사람이 갇혀 있는 거야? 어디에 갇혀 있는 거지? 우리가 구조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서진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점검정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수관을 따라 내려가면 뭔가 단서가 있을 거예요. 그는 로프와 손전등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누군가의 생명이 걸린 일일지도 모르니까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습니다. 묘역 하부에 있는 배수로 점검정을 찾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전 11시가 넘어서야 서진과 작업자들은 철제 맨홀 뚜껑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뚜껑에는 오래된 녹이 슬어 있었지만 가장자리 부분에는 최근에 열었던 흔적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냄새 나지 않아요? 한 작업자가 코를 찡그렸습니다. 정말로 맨홀 주변에서는 묘한 냄새가 났어요. 하수구 냄새와는 다른 뭔가 화학적인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맨홀 뚜껑을 열기 전에 안전장비를 챙겼어요. 안전모, 로프, 강력한 LED 손전등, 그리고 산소 측정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지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최대한 조심해야 했거든요. 맨홀 뚜껑을 열자 축축한 공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공기와 함께 희미한 손전등 불빛이 깜빡이고 있다는 거였어요. 누군가가 정말로 아래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여보세요. 아래 누구 계세요? 서진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손전등 불빛이 더 빠르게 깜빡거릴 뿐이었습니다. 마치 모스 부호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서진은 로프를 맨홀 가장자리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제가 내려가 보겠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로프를 당겨 올려주세요. 그는 작업자들에게 말하고는 조심스럽게 맨홀 안으로 들어갔어요. 배수관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성인 한 명이 충분히 기어갈 수 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습기가 많고 미끄러웠습니다. 벽면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는데 곳곳에 이끼가 끼어 있었어요. 몇 미터 정도 기어가자 벽에 분홍색 분필로 그어진 화살표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동쪽 12M라고 쓰여 있었어요. 누군가가 길을 표시해 둔 거였습니다. 누군가 이 길을 안내하고 있어요. 서진이 무전기로 보고했습니다. 분필 표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는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계속 기어갔어요. 배수관을 따라 이동하면서 서진은 더 많은 표시들을 발견했습니다. 위험, 조심, 산소 부족 같은 경고 문구들이 곳곳에 적혀 있었어요. 누군가가 이 길을 여러 번 오간 것 같았습니다. 12m 정도 가자 배수관이 갑자기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붉은 벽돌로 막힌 보강벽이 있었어요. 하지만 벽돌 사이에는 작은 틈이 있었고 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벽돌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시멘트가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았어요. 막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습니다. 여기를 누군가 최근에 막았네요. 그가 중얼거렸을 때 벽 너머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어요.
거기, 누구세요? 약한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 주인은 상당히 지쳐 있는 것 같았어요.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듯 했습니다. 서진은 흥분했습니다. 저는 현장 대리인 서진입니다. 구조하러 왔어요. 지금 벽을 뚫겠습니다. 그는 즉시 무전기로 SDS 해머를 요청했어요. 작업자들이 SDS 해머를 로프로 내려보냈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벽돌을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벽돌이라 그리 어렵지 않게 부서졌습니다. 몇 개의 벽돌을 제거하자 사람이 지날 수 있을 만한 구멍이 생겼어요. 구멍을 통해 손전등을 비춰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안쪽은 제법 넓은 지하 공간이었어요. 임시로 만든 방 같았는데 캠핑용 매트가 깔려 있고 빈 캔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젊은 여성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상당히 지쳐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고 옷도 더러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드디어 왔네요. 여성이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 조금만. 그녀는 몇 날 며칠을 이곳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았어요. 서진은 즉시 구조에 나섰습니다. 구멍을 더 넓혀서 여성이 나올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지상으로 연락해서 의료진을 요청했습니다. 즉시 응급처치팀을 현장으로 보내주세요. 생존자가 있습니다. 여성을 지상으로 올린 후 서진은 다시 지하 공간을 살펴봤습니다. 그곳에는 단순히 숨어 있었다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물건들이 있었어요. 휴대폰 보조 배터리, 노트북, 카메라, 그리고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더욱 놀라운 것들이 붙어 있었어요. 드럼통 사진들, 건설 현장 도면, 복사본, 그리고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이었습니다. 포스트잇에는 불법 매립 의심 건설 폐기물 유해성 슬러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다른 메모에는 재단 사람들 앤드 하청 조합, 소문 사람도 사라졌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단순히 길을 잃고 갇힌 게 아니었어요. 뭔가를 조사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서진은 점점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 지하 공간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파서 만든 은신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숨어있던 사람은 공사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뭔가 불법적인 일을 조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상으로 올라가기 전에 서진은 몇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기록해둬야 했거든요. 특히 벽면의 메모들과 서류들은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았어요. 이게 단순한 구조 작업이 아니군요. 서진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큰 비리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리고 그 비리를 파헤치려던 사람이 이곳에 갇혀 있었던 거였습니다. 오후 1시 20분 부산의료원 응급실에는 구조된 여성이 안정을 찾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의 응급 처치를 받은 후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신원을 밝혔어요. 정유나 28세 프리랜서 기자였습니다. 유나는 탈수 증상과 경미한 저체온증을 보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며칠간 지하 공간에 갇혀 있으면서도 준비해둔 응급용품 덕분에 버틸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의사는 하루 정도 관찰 후 퇴원 가능하다고 진단했어요. 서진은 유나의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녀에게서 직접 사건의 전말을 들어야 했거든요. 유나는 침대에 앉아 물을 마시며 서서히 기력을 되찾고 있었어요. 장치 설치는 3일 전 밤이었어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쉬어 있었지만 또렷했어요. 원래는 이장 일정이 다음 주였는데 갑자기 앞당겨졌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비명 장치를 만들어야 했어요. 서진은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조사하고 있던 건 이 공사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매립이었어요. 단순한 이장 공사가 아니라 산업 폐기물을 몰래 묻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거든요.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한 달 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해요. 야간에 정체불명의 트럭들이 묘지 주변을 드나들고 악취가 나는 드럼통들을 몰래 매립한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를 목격한 하청업체 직원 중 일부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거였습니다. 내부 제보자가 있었어요. 유나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청 반장인 진수 씨였어요. 그분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저에게 연락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어제부터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진 씨는 20년 넘게 건설 현장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어요. 하지만 최근 맡은 일이 너무 양심에 거슬렸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묘지 이장이 아니라 유해 물질을 불법으로 매립하는 작업에 동원된 거였거든요. 진 반장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나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가오는 비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을 서두르고 있다고 했어요. 한번 덮어버리면 모든 증거가 사라진다면서 급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유나는 3일 전밤에 현장에 잠입했던 거예요. 지하 공간을 발견하고 그곳을 임시 조사 기지로 삼았습니다.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 현장을 조사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둘째 날 아침에 누군가 입구를 막아버렸어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아마 제가 들어간 걸 눈치챈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둔 비명 장치를 작동시킨 거예요. 유나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갇히게 되면 공사를 중단시킬 방법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미리 녹음해둔 비명 소리와 스피커 시스템을 준비한 거였어요. 배수관을 통해 소리가 전달되도록 정교하게 설계했고요. 제가 양심의 알람을 만든 거예요. 유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꼭 들어주길 바라면서 말이에요. 다행히 서진 씨가 들어주셨네요. 서진은 유나가 수집한 증거들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유나는 지하 공간에 노트북과 카메라를 숨겨뒀다고 했어요. 진 반장이 제공한 내부 정보와 자신이 직접 촬영한 사진들, 그리고 불법 매립 관련 서류들이 모두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드럼통 사진들이에요. 유나가 강조했습니다. 야간에 몰래 반입되는 산업 폐기물들을 찍었거든요. 그리고 그 폐기물들이 어디서 나온 건지도 알아냈어요. 유나의 조사에 따르면 그 폐기물들은 인근 화학 공장에서 나온 유해성 슬러지였어요. 정상적으로 처리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그걸 묘지 이장 공사에 슬쩍 끼워 넣어서 불법 매립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일에 공무원들도 연루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나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허가 과정에서부터 눈 감아주고 검사도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어요. 돈이 오고 간 정황도 있고요. 서진은 점점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환경 오염 사건이 아니라 공무원까지 연루된 대규모 비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를 폭로하려던 기자와 내부 제보자가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진 반장님이 걱정돼요. 유나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지막 연락에서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거든요. 혹시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북쪽 2차선을 조사해보라고 했어요. 바로 그때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현장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한 부장이 공사 재개를 지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후 3시부터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한다는 거였어요. 안 돼요. 유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콘크리트로 덮어버리면 모든 증거가 사라져요. 그리고 진 반장님도.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떠올린 것 같았어요. 서진은 즉시 현장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그가 말했을 때 유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안 돼요. 증거가 부족해요. 그리고 경찰 중에도 연루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유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일단 현장의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북쪽 2차선에 뭔가 있을 거예요. 서진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공사를 막아야 하지만 명분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없었어요. 오후 3시까지 이 시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오후 25분 서진이 현장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오전의 소란스러운 구조 작업과는 달리 현장은 기계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레미콘 차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고 작업자들은 콘크리트 타설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서진은 도면을 펼쳐놓고 내부 배수와 전력 라우팅을 재확인했습니다. 유나가 말한 북쪽 2차선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야 했거든요. 도면상으로는 그곳이 새로 조성될 납골당 부지였어요. 원래 계획에는 없던 구역이었는데 최근에 급하게 추가된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한 부장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오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경계심과 경고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대리 한 부장이 문을 잠그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일은 여기서 끝이야. 경찰 오기 전에 깔끔히 마무리해야지. 일정은 일정이야. 서진은 한 부장의 태도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부장님, 지하에서 발견된 불법 공간과 유해물질 의심건에 대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공사 중지가 우선이에요. 한 부장은 서진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서대리, 여긴 오래된 일이야. 내 선에서도 무사하게 지나가게 해. 다치는 사람 없게 하자고.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서진은 한 부장의 말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이 일에는 윗선까지 연결되어 있는 조직적인 범죄가 개입되어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한 부장도 그 일부였던 거였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틈으로 누군가 조심스럽게 손짓하는 게 보였습니다. 작은 쪽지를 건네는 손이었어요. 서진이 문을 살짝 열어보니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58세인 아버지는 이 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서진에게 눈짓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쪽지를 건넨 후 빠르게 사라졌어요. 서진은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한 부장과의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진이 대답했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의지로 가득했습니다. 한 부장이 사무실을 나간 후 서진은 쪽지를 펼쳐봤습니다. 아버지의 거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새벽에 본 거 3톤 트럭, 드럼 하차 마이너스 묘역 북측 2차선. 쿵소리, 그날 이후 반장진 안 보임.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진 반장의 실종과 관련된 결정적 단서를 목격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장소가 바로 유나가 말한 북쪽 2차선이었습니다. 서진은 즉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굴삭기 옆에서 점검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주변에 다른 작업자들이 있어서 직접 대화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서진은 아버지에게 눈짓으로 따로 이야기하자는 신호를 보냈어요. 작업 시간이 끝난 후 부자는 현장 외곽의 조용한 곳에서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서진아, 이 일에 깊이 들어가면 안 돼. 아버지의 첫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심상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아빠가 본 걸 말해줄게. 아버지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3일 전 새벽 2시경 아버지는 장비 점검차 현장에 일찍 나왔다고 했어요. 그때 3톤 트럭 2대가 북쪽 2차선으로 들어오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트럭에서 드럼통 같은 걸 내리더라고. 그런데 냄새가 이상했어. 화학 냄새 같은 게 바람을 타고 왔거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걸 묻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 쿵쿵거리는 소리 말이야.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진 반장도 그 현장에 있었어. 근데 표정이 영 좋지 않더라고. 뭔가 억지로 하는 것 같았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진 반장을 못 봤어.
물어봐도 아무도 모른다고 하고 서진은 아버지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요청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트럭에는 작업복 입은 사람들이 5명 정도 있었어. 그런데 그 중에 정장 입은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 현장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 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시하는 것 같았거든. 진 반장도 그 사람 눈치를 보고 있었고, 아버지는 무슨 일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뭔가 잘못된 일이라는 걸 직감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생계가 걸린 일이라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내가 그 여자 구조하는 걸 보고 깨달았어.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구나 싶어서 아버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서진아, 이 일 파헤치려면 위험할 수도 있어. 서진은 아버지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진 반장의 안위도 걱정됐습니다. 아빠, 혹시 그 정장 입은 사람 다시 본 적 있어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 한 부장하고 얘기하는 걸 봤어. 현장 사무실 뒤편에서 말이야. 뭔가 급하게 얘기하더라고. 아버지의 증언으로 한 부장의 연루가 확실해졌습니다. 서진은 이제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북쪽 2차선을 조사해서 결정적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어려웠습니다. 아빠, 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서진이 부탁했습니다. 북쪽 2차선을 파봐야 해요. 거기에 뭔가 묻혀 있을 거예요. 아버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위험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 반장이 좋은 사람이었어. 혼자 술 마시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고 하더라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 뭔가 당했을 수도 있어. 찾아봐야지. 부자는 오후 4시 40분에 북쪽 2차선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비 예보가 있어서 서두르기로 했어요. 비가 오기 전에 증거를 찾아야 했거든요. 오후 4시 40분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날씨 예보대로 곧 소나기가 내릴 것 같았어요. 서진과 아버지는 묘역 북측에서 만났습니다. 다른 작업자들은 비를 피해 대부분 철수한 상태였고 현장은 한산했어요. 북쪽 2차선은 원래 계획에 없던 구역이었지만 최근 급하게 납골 땅 부지로 편입된 곳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공터였지만 자세히 보면 최근에 땅을 판 흔적이 곳곳에 있었어요. 여기야, 여기. 아버지가 특정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3일 전 밤에 트럭이 바로 이 자리에 섰어. 그리고 저기 쪽으로 뭔가 나르더라고. 아버지의 기억은 정확했어요. 그가 가리킨 곳에는 다른 곳보다 지면이 약간 꺼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바닥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흙의 색깔이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새로 메운 흙과 원래 있던 흙의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화학적인 냄새와 함께 뭔가 썩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빠, 굴삭기 가져올 수 있어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다른 사람들 없으니까 가능하지. 그런데 조심해야 해. 한 부장이 감시하고 있을 거야. 아버지가 굴삭기를 가져오는 동안 서진은 현장을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땅에는 타이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무거운 트럭이 여러 번 드나든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럼통을 굴린 자국도 보였어요. 굴삭기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20년 넘게 굴삭기를 다뤄온 베테랑이었어요. 정확하고 조심스럽게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흙만 나왔지만 1m 정도 파자 뭔가 다른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회색빛 콘크리트 덩어리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반적인 건축용 콘크리트가 아니었어요. 색깔도 이상하고 냄새도 달랐습니다. 멈춰요. 서진이 외쳤습니다. 환기부터 해야겠어요. 아버지가 굴삭기를 멈추고 내려왔습니다.
둘은 바람이 부는 쪽으로 이동해서 안전한 거리를 확보했어요. 그리고 휴대용 산소 측정기로 공기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치명적인 수준은 아니었지만 유해가스가 검출됐어요. 이게 뭔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그는 내시경 카메라를 준비했어요. 구멍을 더 깊이 뚫지 말고 카메라로 안을 들여다보기로 한 거였습니다. 코어 드릴로 콘크리트에 작은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내시경 카메라를 집어넣었어요. 카메라 화면에 나타난 광경을 본 순간 서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좁은 동굴 같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비닐로 감싼 드럼통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어요. 드럼통에서는 검은색 액체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그 옆에 있는 것이었어요. 작업복을 입은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명찰이 보였어요. 진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진 반장이었어요. 그는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빠.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도 카메라 화면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바로 그때 위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덤프트럭과 레미콘 차들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한 부장의 팀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정보다 일찍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하려는 것 같았어요. 작업 재개. 한 부장이 확성기로 외쳤습니다. 바닥 타설 들어간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섞여 있었어요. 아마 서진과 아버지의 움직임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서진아, 비 오면 물 차올라. 지금 막으면 끝이야. 상황이 급박해졌어요. 콘크리트로 덮어버리면 모든 증거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진 반장도 영원히 묻혀버릴 거였어요. 서진은 고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굴삭기 운전석으로 뛰어올랐어요. 아빠, 찍으세요. 모든 걸 찍으세요. 아버지는 휴대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찍는다. 끝까지 찍는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는 서진의 행동과 땅속 상황을 모두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굴삭기를 작동시켰습니다. 콘크리트 패치를 박살내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버킷이 콘크리트를 부수며 안쪽 공간을 드러냈습니다. 한 부장의 팀이 달려왔습니다. 레미콘 호스를 내려서 콘크리트를 부어버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서진이 굴삭기 버킷으로 호스를 쳐냈습니다. 미쳤어. 한 부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경력 끝이야. 하지만 서진은 멈추지 않았어요. 끝나야 하는 건 이 짓이에요. 서진이 외쳤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콘크리트를 제거했습니다. 안쪽 공간이 점점 더 넓게 드러났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와 소방차 그리고 환경청 특별수사대 차량들이 현장으로 몰려오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실시간으로 촬영한 영상을 지구대에 전송한 거였습니다. 아버지의 동창이 지구대 순찰팀장이었는데 카카오톡으로 영상을 보내자마자 즉시 출동한 거였어요. 한 부장은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빗속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경찰이 달려와서 수갑을 채웠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공간에서는 유해 물질들이 빗물과 섞이며 더욱 위험한 상황이 되고 있었어요. 소방대원들이 방독면을 쓰고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진 반장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다행히 생명은 있었어요. 유독 가스에 중독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드럼통에서는 정말로 화학 공장의 유해 폐기물이 나왔습니다. 환경청 조사팀이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했어요. 이 물질들이 그대로 방치됐다면 지하수와 토양을 심각하게 오염시켰을 거였어요. 천막 아래에서 서진과 아버지는 젖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우산을 씌워주며 말했어요. 내가 옳았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부산지방법원 제3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대규모 환경오염과 살인미수,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된 7명의 피고인들이 법정에 섰어요. 이 사건은 지역 언론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검찰석에는 정유나 기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창백한 모습과는 달리 건강을 되찾은 그녀는 당당한 모습으로 증언대에 섰어요. 방청석에는 서진과 그의 아버지도 앉아 있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들의 범행을 직접 목격하고 취재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유나는 차분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어요. 저는 3개월 전부터 이 사건을 추적해왔습니다. 내부 제보자인 진수 씨의 제보로 시작된 취재였어요. 그녀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의 시작은 6개월 전부터였습니다. 인근 대형 화학 공장에서 나온 유독성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불법 매립을 계획한 거였어요. 마침 묘지 이장 공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이를 기회로 삼은 거였습니다. 피고인 한은 현장 소장으로서 이 계획의 실행 책임자였습니다. 유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는 구청의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 김과 함께 허가 과정을 조작했어요. 정상적인 이장 공사로 위장하면서 실제로는 유독 폐기물을 매립하는 작업을 진행한 겁니다. 법정에는 당시 촬영된 영상들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서진의 아버지가 실시간으로 촬영한 영상에는 굴삭기로 콘크리트를 부수는 장면과 지하에서 발견된 드럼통들, 그리고 쓰러진 진 반장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환경청 조사관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폐기물은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을 포함한 고농도 유해물질이었습니다. 조사관이 설명했어요. 이 물질들이 그대로 방치됐다면 지하수 오염은 물론 반경 5km 내 주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한 부장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화학공장 관계자 2명, 하청업체 직원 3명, 그리고 구청 공무원 1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조직적으로 이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피고인들은 단순히 환경을 오염시킨 것이 아닙니다. 검사가 강조했습니다. 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내부 고발자인 진수 씨를 폭행하고 유독가스에 노출시켜 살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취재하던 정유나 기자를 지하 공간에 감금했어요. 진 반장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독가스 중독으로 인한 호흡기 손상이 심각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는 법정에 출석하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증언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단순한 공사인 줄 알았습니다. 진 반장이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힘겹게 말했어요. 하지만 드럼통들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냄새도 이상했고. 그래서 유나 기자에게 제보한 겁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한 부장 등은 진 반장의 내부 고발을 막기 위해 그를 협박했다고 해요. 하지만 진 반장이 계속 저항하자 아예 제거하려고 한 거였습니다. 마지막 날, 한이 저를 지하 공간으로 끌고 갔어요. 진 반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기서 유독가스를 계속 마시게 하면서 입을 다물라고 협박했어요. 의식을 잃기 전까지.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만약 서진과 아버지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진 반장은 그대로 목숨을 잃을 뻔했던 거예요. 변호인 측은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은 명백히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특히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들 간의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휴대폰 통화 기록을 보면 유나 기자의 취재 사실을 알고 증거 인멸을 모의한 대화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증거 처리는 어떻게 할 거야? 기자, 그 여자 조용히 시켜야 하는 거 아니야? 진 반장이 문제야.
어떻게든 입 막아야 해 이런 대화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환경 범죄를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살인을 시도한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검사는 최종 변론에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주모자인 한에게는 징역 12년, 화학공장 관계자들에게는 각각 징역 8년,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징역 5년에서 7년을 구형합니다. 공무원인 김에게는 특히 무거운 처벌이 요구됐어요.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범죄에 가담한 것은 가중처벌 사유입니다. 방청석에서 서진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한 달 전 그 무서웠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만약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서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잘했어, 아들아. 그 한마디에 모든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재판부는 일주일 후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증거가 워낙 명확해서 유죄 판결은 기정사실이었어요. 문제는 형량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유나 기자가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진 씨 덕분에 이 모든 게 가능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작은 신호라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요. 그리고 옳은 일을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도요. 법원 앞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환경 범죄와 공무원 부패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됐어요.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도 비슷한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선고 일주일 후 부산 외곽의 그 묘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환경청과 시청이 합동으로 대대적인 정화 작업을 진행한 결과였어요. 오염된 토양은 모두 제거되었고 지하수 정화시설도 새로 설치되었습니다. 오전 10시 묘역 재정비 완공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진짜 의미는 따로 있었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 목숨을 잃을 뻔했던 진수 반장을 기리고 진실을 밝혀낸 모든 사람들의 용기를 기념하는 자리였거든요. 서진과 아버지, 그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정유나 기자도 취재차 왔지만 오늘만큼은 카메라를 들지 않았어요. 그저 한 사람으로서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진 반장이 직접 참석했을 때였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의사의 허락을 받고 휠체어를 타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생생했어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살아있습니다. 진 반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특히 서진 씨와 아버님께 정말 감사해요.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는 서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제가 처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때 그냥 모른 척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을 겁니다. 진 반장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그는 자신의 안전을 무릅쓰고 내부 고발을 감행한 진정한 용기의 소유자였습니다. 묘역 한쪽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어요. 양심의 용기를 기리며라는 제목의 비석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작은 신호를 듣는 용기, 늦기 전에 멈추는 윤리를 기억하며. 서진은 기념비 앞에 하얀 국화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묵념했어요. 만약 그날 비명 소리를 무시했다면, 만약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옆에서 함께 묵념했어요. 서진아, 아빠가 내가 자랑스럽다. 아버지의 말에 서진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 역시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기록했던 숨은 영웅이었거든요. 정유나는 이날의 기록을 위해 특별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사건 보도가 아니라
양심과 용기에 대한 깊이 있는 르포르타주였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해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작은 신호라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용기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녀는 서진과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그날 비명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서진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만약 그게 제 가족이라면, 제가 그 상황이라면 누군가 도와주길 바랄 테니까요. 현장에 있던 다른 작업자들도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들 대부분은 처음에 서진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 후에는 그의 용기에 감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한 작업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생계가 걸린 일이라 모른 척했죠. 서진 씨가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뉴욕 정화 작업을 담당한 환경청 관계자도 참석했어요. 그는 이번 사건이 전국적으로 건설 현장 환경 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전국 100여 개 건설 현장에서 유사한 점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청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어요. 오후에는 재정비된 묘역에서 유해 재매장 의식이 열렸습니다. 이장 공사로 인해 임시로 옮겨졌던 고인들의 유해를 새로 조성된 안전한 곳에 모시는 의식이었어요. 의식은 엄숙하고 정중하게 진행됐습니다. 불법 매립으로 인해 고인들의 안식을 방해했던 것에 대한 사과의 의미도 담겨 있었어요. 유족들도 참석해서 고인들이 이제 진정으로 편안히 쉴 수 있게 됐다며 안도했습니다. 진 반장은 휠체어에 앉은 채로 의식에 참여했어요. 그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고인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제가 더 일찍 용기를 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지만 서진이 그를 위로했어요. 반장님이 없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거예요. 반장님의 용기가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거라고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참석자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진과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묘역을 정리했어요. 그들이 처음 비명 소리를 들었던 127번 묘 자리에는 이제 작은 표지석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네요. 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작은 소리였지만 큰 변화를 만들어냈어. 두 사람은 표지석 앞에서 잠시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주변의 나뭇잎들을 흔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저녁 풍경이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또 나설 거예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서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네, 아마도요. 누군가 도움을 요청한다면 모른 척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묘역을 떠나면서 서진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제 이곳은 정말로 고인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평화로운 곳이 됐어요. 그리고 양심과 용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장소가 되기도 했고요. 6개월 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유나 기자가 주최한 소규모 모임이었어요. 참석자들은 그날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진과 그의 아버지, 그리고 많이 회복된 진 반장이 함께했어요. 유나는 이제 프리랜서가 아닌 정식 기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번 사건 보도는 여러 언론상을 받았고 대형 일간지에서 환경 전문 기자로 스카우트했거든요. 오늘은 그 기념도 겸해서 만난 자리였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유나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6개월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줄은요. 진 반장은 많이 건강해진 모습이었어요. 여전히 호흡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환경감시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겪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해요. 진 반장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환경 감시 활동을 시작했어요.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거든요. 그의 증언과 내부 고발은 건설업계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진수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환경감시 강화법을 제정했어요.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도 크게 개선되었고요. 서진은 여전히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환경안전 담당 부서로 이동했어요. 회사에서도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을 높이 평가해서 특별 승진까지 시켜줬거든요. 처음에는 회사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했어요. 서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회사 이미지에 도움이 됐다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이제는 환경 문제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서진의 아버지도 여전히 굴삭기 기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현장에서 SNS 스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촬영한 영상이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용기 있는 아버지로 유명해진 거였어요. 요즘 젊은 기사들이 저한테 와서 조언을 구해요.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이상한 일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저는 항상 말해줘요. 양심에 따라 행동하라고. 이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내부 고발이 이어졌고 숨겨져 있던 환경 범죄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건설 현장에서는 서진 체크리스트라는 것이 생겼어요. 현장 관리자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환경 안전 항목들을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작은 신호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죠. 가장 기뻤던 건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예방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저희 사건이 하나의 경고등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실제로 전국 곳곳에서 건설 현장 감시가 강화되었습니다. 시민들도 더 적극적으로 신고하게 되었고 관련 기관들의 대응도 빨라졌어요. 무엇보다 현장 작업자들의 의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진 반장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하나의 앱을 보여줬어요. 환경지킴이라는 이름의 신고 앱이었습니다. 이 앱이 저희 사건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진 반장이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 이상한 일을 목격하면 즉시 신고할 수 있어요. 익명으로도 가능하고 사진이나 동영상도 첨부할 수 있고요. 이 앱은 출시 6개월 만에 다운로드 수 50만을 넘었어요. 실제로 이 앱을 통해 여러 환경 범죄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겠다는 사회적 의지가 기술로 구현된 셈이었어요. 서진은 요즘 전국 각지의 건설 현장을 순회하며 안전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젊은 현장 관리자들에게 그날의 경험을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작은 신호라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새소리나 바람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확인해 봐야 해요. 생명이 걸린 일일 수도 있으니까요. 아버지도 덧붙였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록하는 것도 중요해요. 요즘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뭐든 찍어두세요. 그게 나중에 큰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이들의 경험담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특히 청년들 사이에서는 서진 챌린지라는 것이 유행하기도 했어요. 일상에서 작은 부정이라도 발견하면 용기 내서 신고하자는 캠페인이었습니다. 유나는 이날 만남을 기념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네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6개월 전 그 무서웠던 현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이 사진을 기사에 쓸 거예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제목은 작은 신호가 만든 큰 변화로 할 예정이에요. 모임이 끝나갈 무렵 서진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새로운 현장에서 환경 안전 점검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즘 그에게는 이런 요청이 자주 들어왔어요.
또 일이네요. 서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일이죠. 예방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진 반장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고생이 많아요. 하지만 의미 있는 일이에요. 당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안전해졌어요. 헤어지기 전에 네 사람은 약속했어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만나서 환경 보호와 안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작은 신호라도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카페를 나서면서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깨끗한 하늘이었어요. 6개월 전 그 비오는 날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게 바뀌었네요. 서진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옆에서 말했어요. 바뀐 게 아니야. 원래 있어야 할 모습을 찾은 거지. 사람들이 서로를 도우면서 사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신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작은 신호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 그리고 옳은 일을 위해서는 언제든 용기를 내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1년 후 전국환경안전협회에서 주최하는 환경지킴이 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대형 컨벤션 센터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환경보호 활동가들과 언론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날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서진과 그의 동료들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서진은 용기 있는 시민상을 받았습니다. 정윤아는 탐사보도상을, 진 반장은 내부 고발자 용기상을 받았어요. 서진의 아버지도 시민 참여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용기와 양심이 사회 전체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인정받은 거였어요. 1년 전 부산의 한 묘지에서 들린 작은 비명소리가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시상식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이분들이 보여준 용기 덕분에 전국적으로 환경범죄 신고가 300% 증가했고 실제 적발된 사건도 크게 늘었습니다. 수상 소감을 말하는 서진의 모습은 1년 전과는 사뭇 달랐어요. 더 성숙해지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겸손했어요. 저는 그냥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뿐입니다. 서진이 마이크 앞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을 요청하는 작은 신호들이 많아요. 그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게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그의 말에 객석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로비에서 작은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여러 언론사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취재하러 왔어요.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은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용기라고 하기엔 민망해요. 진 반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양심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에요. 잘못된 줄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게 더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아버지도 소감을 밝혔어요. 제가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 옳은 일을 하는 걸 도와준 것 뿐이에요. 어떤 아버지라도 그랬을 거예요. 윤아는 기자로서 객관적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은 개인의 용기가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용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죠. 실제로 이 사건 이후 여러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어요. 내부 고발자 보호법이 강화되었고 환경범죄 신고, 포상금도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의식이 크게 바뀌었어요. 기자회견 중에 한 기자가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이 다시 발생한다면 똑같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서진은 잠시 생각해 보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물론이죠. 아니, 이제는 더 빨리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험이 생겼으니까요. 그의 대답에 모든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어요. 여전히 변하지 않은 그의 양심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시상식 이후 한 달 서진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지킴이 아카데미를 개설한 거였어요. 미래의 주역들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과 시민의식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첫 수업날 서진은 50여 명의 고등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니 새삼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나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었어요. 그 소리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서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한 학생이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무시했는데 나중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걸 알고 후회했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는 종종 중요한 신호들을 놓치곤 해요. 바쁘다는 핑계로 귀찮다는 이유로 말이에요. 그는 1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처음 비명 소리를 들었을 때의 당황감, 망설임, 그리고 결단의 순간들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서진이 강조했습니다. 세상에는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들이 너무 많아요. 환경이 아파하는 소리, 약자들이 고통받는 소리, 불의에 맞서 외치는 소리들이요. 학생들은 진지하게 들었어요. 몇몇은 메모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선생님, 우리 같은 학생들도 뭔가 할 수 있을까요?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물론이죠. 서진이 미소를 지었어요.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돼요. 쓰레기 무단 투기를 봤을 때 신고하기, 동물 학대를 목격했을 때 도움 요청하기, 친구가 괴롭힘 당할 때 나서기. 이런 것들이 모두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수업이 끝난 후 여러 학생들이 서진에게 다가왔어요. 자신들도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청소년 환경지킴이단을 만들자는 제안까지 나왔어요. 그날 저녁 서진은 아버지와 함께 그 묘지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깔끔하게 정비된 묘역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어 있었고 작은 공원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양심의 용기를 기리며라는 기념비 앞에서 부자는 잠시 서 있었어요. 기념비 옆에는 새로운 표지판이 하나 더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신호를 듣는 용기, 늦기 전에 멈추는 윤리. 우리는 공사의 속도를 기록하기 전에 사람의 신호를 들어야 합니다. 표지판에 새겨진 글귀였어요. 그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더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들린 비명은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하자는 아주 인간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은 표지판을 읽으며 1년 전을 떠올렸어요. 그때의 두려움과 망설임 그리고 용기를 낸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전혀요. 서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묘역에는 평화로운 저녁 정적이 흘렀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을 살랑거렸습니다. 더 이상 두려운 비명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희망의 메시지가 바람을 타고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말자 서진이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자. 부자는 묘역을 떠나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기념비에 새겨진 글귀가 석양에 비쳐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글귀는 앞으로도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줄 거였어요. 우리는 공사의 속도를 기록하기 전에 사람의 신호를 들어야 합니다. 작은 신호라도 지나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용기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